네, 시장이 다행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고요. 특히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편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럼 힘차게 이슈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미 신용등급 강등 대 감세 법안 예산위 통과. 지금 벌서스가 있으니까 네. 어떤 내용이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좀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우선 이 신용등급 강등 좀 시장 추세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일정 부분 영향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전략적 주간 대응을 말씀드린 내용이 고점을 향해 달려간다, 시장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죠. 이번 주 시장의 전략은 조정에 대한 염두를 두고 시장을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을 염두에 두고. 네, 조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정. 기존의 그 주가 조정에서의 흐름을 판단해서 얼마나 빠질까라고 많이 걱정들 하실 건데요. 그렇죠. 가격의 조정이 아닌 기간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인지는 19,500 고점 상단이고요. 18,000 나스닥 기준입니다. 18,500 하단 부로의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000 초반 수준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 거고요. 또 19,000 이하로 내려가면 또 받아주는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과거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두 차례가 있었죠. 2011년도와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공통점이 있어. 신용등급 강등이죠.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이 신용등급 강등 두 번의 상황 하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부채 한도 협상 직전이거나 직후에 강등이 되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을 왜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의문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채권 금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시장을 해석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할 때의 발행 시장과 유통이 되는 유통 시장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통상 연준은 유통시장, 그러니까 채권이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금리 수준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발행하는, 채권을 찍어내는 시점에서의 채권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은 낮은 금리를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과 연계되어진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은 초기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다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낮은 금리로의 발행을 목적으로 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의 인위적인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현상들이 꾸준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 상황에서의 흐름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30년물이 5%를 넘어섰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5%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6월에 들어서게 되면 시장에서 큰 화두로의 이슈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6월 중반쯤에 아마 치열한 공방 끝에 협상 타결로의 진행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다시 재하락하는 현상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론. 신용등급 강등 이 부분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제로의 첫 번째 해결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경기부양책 감세. 예산위를 통과해서 이제 의회에 이제 상정이 될 겁니다. 빠르면 이번 주. 물론 통과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통과 확률이 좀 높은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서 이제 의회에서 하원에서 이제 통과 유무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선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 시점에서 딱 두 가지 목표점을 가지고 경제 정책, 여러 가지 그 감세 또는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아마 네. 전쟁 종결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평화상 후보가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미국에 아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궁극으로는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과 강력한 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으로 남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내에 두 가지 부분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감세 정책은 법인세율 최고 상한선을 낮출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개인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인에 대해서 감세를 추진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액공제 같은 부분들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장에 돈이 풀리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감세를 하게 되면 경기가 부양됩니다. 금리가 하락합니다. 달러가 약세로에 진행이 되거든요. 이후에 전체적인 감세가 영향도를 발현하면서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 이후에는 다시 달러 강세로 진행되는 이러한 순환구조에서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앞서 첫 번째, 부채한도 협상 이후의 시장에서의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인 감세 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점은 우리가 6월 정도 선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거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시장을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라면 두 가지 그 시장 그 흐름에서의 내용에서 금리는 6월부터 하향 안정되면서 하락할 것이다. 주식시장도 6월 중순 이후의 시장 상황의 흐름에서는 이전의 고점이었던 나스닥 기준에서 2만 포인트에서의 흐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네. 시장 전반의 흐름의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시장 흐름을 유추해 보게 된다면 최근 내에서의 지수적 측면에서는 바닥 대비해서 거의 25% 정도의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쵸. 종목별로도 한 30-40%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에서의 전반의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도 우리가 하나 네. 유추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많이 변화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알던 시총 상위 1, 2, 3위의 종목들이 변화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이 시가총액 상위 1, 2, 3위죠. 거의 가까운 금액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에서 최근까지에서 흐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는 주가가 30% 정도 수준에서의 상승을 보였고요. 애플이 다소 상승 흐름이 더디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애플이 좀 더 시장에서 흐름을 강하게 받아주는 형태로의 모습을 보여줄 거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조정을 받는 형태, 그러니까 키 맞추기 형태에서의 시장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마존이 2천억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이 한 1천억 불 정도 됩니다. 넷플릭스가 한 500억 불 정도 되는데 이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겟팅 되어진 종목들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브로드컴이 물망에 오르는 브로드컴이요. 현상에서의 이러한 그 시장에서 지수보다는 네. 종목 간의 흐름에서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시총이 좀 더 작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대응에서의 전략은 브로드컴과 같은 시총이 다소 작은 종목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님 지금 저희가 우선 감세한 이야기도 했는데 뭐 네. 미국에서 5월 26일 메모리얼 데이 전에 통과하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뭐 아니면 다음 주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이번 주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나스닥은 18,500선에서 19,500선 기간 조정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대표님 그럼 딱 전략을 정리하자면 지금
적극 매수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 조정이니까 조금 뭐 모아가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런 전략일까요? 지금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팔 있고요. 필요는 왜냐하면 없다. 6월 중순 기점으로 시장은 고점을 그쵸. 돌파하는 형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팔고 다시 살만한 가격 차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홀딩의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네. 짧은 기간 동안에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좀 활발한 움직임에서 시장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짧은 대응으로서의 단기 운용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는 오히려 이번 주 구간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쉽게 말씀드려 19,000 이하의 지수가 나타날 때에는 주식을 모아가는 형태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9,000선을 저희가 기준으로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는 강보합권, 애플은 좀 2% 넘게 내리고 있고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브로드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